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생송 역사인가요 2월 첫째 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로는요 2월 1일에서 2월 7일까지 이야기를 전개해드립니다. 먼저 1968년 2월 1일 보겠습니다. 송창식, 윤형주 트윈 폴리오 결성. 네, 누구나 사랑하던 그런 친구들이죠. 무교동에 음악 감상실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세시봉이었습니다. 낯설지가 않을 거고요. 1967년 말에 이곳 세시봉에서 세시봉 트리오를 결성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던 가수들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트리오로 결성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1968년 2월 1일 그러니까 뭐 1년이 채 못 가서 2인조로 축소를 하고 트윈 폴리오라고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에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가진 리사이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을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기껏 1년 뒤에 같은 곳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고별 리사이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작품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작품들은 사실 그 전에는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많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같이 넣었던 또 어떤 가수 사이에 곡을 끼워서 넣던 그런 음반들 컴필레이션 음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음반 속에 몇 곡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 폴리오라는 그 본인들의 음반은요. 정작 이미 트윈 폴리오가 해체하고 난 뒤에 1970년 1월에 독집 앨범이 나옵니다. 그 앨범이 트윈 폴리오 리사이틀이란 이름의 앨범입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죠. 창작곡보다는 폭송이나 팝송, 이 번안곡들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얀 손수건이라든가 뭐 웨딩 케이크라든가 이런 이 서양 외국 곡들을 번안곡으로 많이 불렀는데 학생들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청년 세대 통기타 붐을 제대로 조성을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잘 아시는 대로 송창식, 윤형주. 이때 평이요. 외국 곡의 번안이 참 잘 이루어진 사례다. 이렇게 이제 그 평이 나왔는데 이런 평을 가만히 보고 그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외국 곡을 번안해서 번안곡으로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좀 당시 가요계 풍토가 잦은 번안곡 때문에 창작력이 좀 약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사실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평이 외국곡의 번안이 참 잘 이루어진 그런 사례다. 이렇게 평이 되는 걸 보면요. 여타 다른 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거든요. 창작력 약화를 조금 우려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짐작. 네. 그렇습니다. 자, 2003년 2월 2일 보겠습니다. 하벨 체코 대통령 퇴임, 극작가로 복귀. 야, 여기 대단한 반전인데요. 대통령이 퇴임, 뭐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뭐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을 언제까지 쥐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퇴임. 그런데 정말로 급반전이 극작가로 복귀입니다. 복귀. 네. 야, 극작가로 다시 또 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반전인데 복귀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하벨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럼 예전에 극작가였었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극작가였습니다. 그것도 유로에서 아주 알아주던 그런 극작가였습니다. 1989년 체코의 민주화 운동 벨벳 혁명, 바로 이 벨벳 혁명을 이끌었었던 분입니다.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을 지내셨고 슬로바키아가 분리 독립을 한 뒤에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 동안 체코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굉장한 장기 집권이죠. 네. 근데 그 전에 동유럽 쪽을 대표하는 그런 극작가로 이미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았던 그런 분이세요. 시작이 1963년도라고 그래요. 그 정원 파티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문단에 데뷔를 해가지고 88년도에 내일이라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14편의 희곡을 발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몇 차례 거론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예전에 써놓았던 그 각본에다가 자신의 그 대통령 재임 시절 정치 경험을 보완을 해서 시나리오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걸 연극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영화로. 본인이 직접 감독을 해서 이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한 거죠.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만들어진 리빙이라는 작품입니다. 리빙. 부럽다. 네. 자, 2010년 2월 4일 옥탑방 기부천사 김춘희 할머니 별세. 네. 1945년에 단신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공사장에서 막일을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보육원에서 거의 뭐 10년을 넘게 그 아들을 돌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었어요. 그래서 매달 35만 원씩을 그 정부 지원금으로 받아서 홀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 돈을 받을 때마다 그랬답니다. 나는 한 달 생활비 10만 원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 하면서 돈을 그렇게 기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자신이 그 살고 있던 옥탑방 전세금이 1,500만 원짜리였는데 그 전세금마저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몸뚱아리 갖다 써. 이래가지고 사후에 시신까지 기증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4일 날 그 돌아가실 때 연세가 이제 85세였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신은 할머님께서 바라신 대로 고려대학교 의대에 기증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옥탑방 기부천사다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를 정말 추모를 했었죠. 그렇게 정말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조금의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 수백만 원씩 모일 때마다 기부를 하셨는데, 기부하실 때마다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걸 자료를 보면서 짠해지고 그냥 뭉클해지는데, 그 말씀이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더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이러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돕자. 그러면 내 코가 석자야 임마. 무슨 뭐 개뿔이나. 내 앞길도 내가 지금 주체를 못하는데 내 형편에 누굴 도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6년 2월 5일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 개봉. 이 영화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정말 뭐 빅 히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환영을 받고 언론의 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수염, 거기다 중절모, 지팡이 빙글빙글 돌리는, 또 뒤뚱뒤뚱 걸음,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찰리 채플린식의 코미디. 초기 작품에 찰리 채플린이 나왔을 때 이름이 리틀 트램프였었습니다. 그래서 리틀 트램프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찰리 채플린의 이 모자, 코수염, 지팡이, 또 뭡니까 꽉 끼는 양복, 턱시도 같은 이런 것, 또 큰 구두. 앞이 번쩍 들려있는 큰 구두, 뭐 이런 형상의 모습이 바로 리틀 트램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틀 트램프 복장을 하고 이 영화에 나왔다 안 나왔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리틀 트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복장 예전에 서영춘 선생도 많이 했었죠. 왜? 서영춘 선생도 모자 그런 거 많이 썼고, 코수염은 뭐 트레이드마크처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펭귄복 이런 거. 그리고 또 하체 쪽의 모습은 배삼룡 선생님하고도 많이. 아마도 찰리 채플린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정말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요, 1930년대에 미국 경제 대공황,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캬바레 둘이가 이제 취직이 되는데, 그 캬바레에서 이 소년은 무용수로, 그리고 또 이 찰리 채플린은 찰리 채플린이란다. 리틀 트램프는 웨이터
프로듀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장이 너 노래할 줄 알아? 노래를 시켜요. 노래를 시키는데 의외로 노래는 굉장히 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영화사적으로 보면 무성 영화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이거를 왜 무성 영화로 분류를 했지? 어쩌면 최초의 유성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찰리 채플린이 거기서 노래를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걸 무성 영화다. 무슨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이제 사운드 트랙이 계속 흘러요. 음악이 계속 흐르고 또 공장 사장이 기계 빨리 돌리라는 어떤 그 지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음성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유성 영화지 그러면. 네. 아무튼 네. 마지막 장면은 그래요. 그 큰 대로를 걸어가면서 찰리 채플린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야, 웃어. 웃으면 뭐 복이 오는 거야 그랬겠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랑 함께 활짝 웃으면서 먼 길을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영화는 계속 잡고 있죠.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길이 아마도 희망의 길일 거예요.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자막이 뒤에 나오는데 뭐 하여튼 무슨 never say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우리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다 된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두 사람이 쫙 큰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희망의 대로가 아니었나.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1936년 2월 5일에 제가 개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서야 개봉이 됩니다. 1988년도에. 근데 개봉 당시 27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그 흥행 성적이에요. 개봉 영화 가운데서 6위를 차지했으니까. 그때요, 흥행 순위 다루었던 게 그 유명한 명화죠. 지옥의 묵시록. 31만 명 들어왔어요. 브루스 윌리스 다이하드 46만 명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27만 명이라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네. 거기까지는 아닐래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관심 속에 그 오래된 영화가 그렇게 정말 분투를 했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참 메시지가 강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틈을 봐서 이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웁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탁 켜지면서 사장이 나타나요. 그 모니터 속에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서 일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나 하면은요. 여러분, 이 영화가 제가 말씀드린 게 개봉이 1936년이라고 그랬어요. CCTV의 어떤 기능을 갖춘 그게 나와요. 거기서 찰리 채플린이 담배를 피우는데 느닷없이 CCTV를 안 보면 어떻게 알아? 한쪽 휴게실 구석탱이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근데 사장이 화면을 통해서 나와요. 화상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화상 통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상상력이 와, 화상으로 야, 너 들어가 뭐 이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백화점 씬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실제로 가동이 돼요. 그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1936년도입니다. 오, 대단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상황 설정, 그 상황에 따라서 판토마임식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데 그 찰리 채플린의 철저하게 계산된 슬랩스틱. 야,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정말 굉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놀라게 된 것은 이 채플린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랑의 테마로 흐르는 곡이 있습니다. 그 배경음악이. 근데 그 배경음악이요, 나중에 가서 넷 킹 콜이 가사를 붙여요. 스마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스마일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가장 아꼈고 가장 사랑했다는 노래 스마일,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거기에 이 찰리 채플린이 직접 작곡을 해서 배경음악으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갑자기 찰리 채플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모던 타임스를 제가 두 번을 보게 됐고요. 모던 타임스 이외에 또 다른 영화들도 한번 또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모던 타임스. 자, 1973년 2월 6일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백마부대 돌아옴. 그렇습니다. 백마부대. 대한민국 육군 보병 제9사단입니다. 그 백마부대라는 이름은요,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백마. 그래서 백마부대라고 이름 짓고 경례 구호도 백마 이렇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시 그쪽 일대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1966년 8월 30일에 일진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베트남 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약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괜히 백마부대 용사들아 하고 외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작전이 있었는데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 이런 작전에 실제로 백마부대가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비롯해서 대부대 작전이 500여 회, 그리고 소부대 전투가 약 2만여 회. 엄청나죠. 실제로 전투부대로서 아주 명성을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13,500명의 적을 사살했고요. 그리고 포로가 700명, 또 귀순자 800명, 각종 화기가 약 7,000여 점. 엄청납니다. 7,000여 점 화기를 노획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전과지요. 네. 그리고 1973년 2월 6일 베트남에서 돌아왔다는 바로 그 기록입니다. 네. 자, 2009년 2월 7일 보겠습니다. 김연아 4대륙 선수권 대회 우승. 이 4대륙 선수권 대회는요, 유럽을 제외한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즉 비유럽권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는 그런 대회죠. 1999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김연아 선수가 굉장한 실력을 보이게 되는데, 김연아 선수는 2009년 2월 7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의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부문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대단했어요, 김연아 선수. 정말 그 후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지금 그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자란 김연아 키즈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배 김연아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그런 발군의 재주와 실력들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성적을 또 얻어오기를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의 김연아를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